안녕하세요. 챕터 7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챕터 7에서는 바이너리 버라이어블을 다룹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너리 버라이어블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제 이렇게 성별과 이렇게 워크 타임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왼쪽의 성별이 이제 explanatory, 그리고 이 위쪽의 워크 타임이 리스폰시브 브라이어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즉 성별에 따라서 이제 리스폰스인 워크 타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는데 이제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샘플에 대해서도 이제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디펜던트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슷한 사람끼리 이렇게 매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펜던트 샘플이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 샘플들이 모두 똑같은 처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 변화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모든 샘플이 이제 동일한 A 프로그램을 이제 받는 경우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인디펜던트 샘플은 앞서 설명한 이런 디펜던트와 달리 그룹이 이렇게 랜덤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보시면 이제 옆에는 이제 사람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되어 있지만 이쪽은 정말 무작위로 그런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샘플을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그룹, B그룹으로. 그래서 이런 매칭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각각 나누어진 이 A, B 그룹이 다른 처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A 그룹에는 A 프로그램, B 그룹에는 B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한쪽에는 아예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것도 그 다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그룹의 샘플에 대해서 이제 그 차이를 나타내기 위해 이제 이렇게 각각의 평균을 빼는 방법을 택하는데요. 저희가 모든 모집단에서 이렇게 평균을 빼는 방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샘플 민을 투입하고 샘플 민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에러는 기본적으로 이제 각 샘플이 스탠다드 에러의 각 스탠다드 에러의 이제 제곱을 더한 것에 루트를 씌운 형태인데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제 이 SE1이 이제 첫 번째 샘플의 스탠다드 에러를 의미하고 SE2가 두 번째 샘플의 스탠다드 에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기본적으로 이 스탠다드 에러는 루트 n분의 s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고 이런 형태는 다시 풀어서 간단하게 나타내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두셔야 이제 후반부에 개념 문제를 풀 때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차이를 나타내는 이런 형태의 스탠다드 에러가 이제 각각 샘플의 스탠다드 에러보다 항상 값이 크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각각의 이런 차이를 우리는 비율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선 이제 여성 샘플의 민을 남성 샘플의 민으로 나누면 이제 남성 샘플이 8.3이고 여성 샘플이 11.9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놔두면 1.4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43이라는 값은 이 여성의 이 워크 타임이 남성의 워크 타임보다 43%는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비율이 1이라면 이것은 이제 두 그룹의 워크 타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비율을 사용하냐? 이제 그것은 절대적인 그런 값이 작은 민들을 비교할 때 매우 유용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이제 영국의 그런 총기 살인율을 비교할 때
미국의 총기 살인율은 0.0000 이런 624처럼 매우 작은 값이고 UK의 경우에도 0.0000 이런 값으로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면 0.00061이란 값이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작은 값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제 비율이 활용되는데요. 이제 미국의 총기 살인 값을 영국의 총기 살인 값으로 나누었을 때 48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의 총기 살인이 영국의 총기 살인보다 48배나 높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충분히 유의미하게 큰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총기 규제와 같은 것이 미국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할 때 이제 큰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엔 비율의 민을 활용해서 신뢰의 구간을 형성하는 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먼저 각 이렇게 테이블이 있을 때 각 샘플이 프로포션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프로포션을 구하면 604분의 315 그리고 597분의 304 이렇게 하면 총 0.522와 0.50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탠다드 에러의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이것을 여기 이 비율과 샘플의 이런 수를 적용해서 나타내면 총 0.0228이라는 스탠다드 에러의 값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신뢰도가 이제 95%라고 가정했을 때 최종적인 형태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차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샘플의 값에서 첫 번째 샘플의 이런 값을 뺀 것이 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95% 신뢰도를 가정하기 때문에 1.96이라는 Z 점수를 가지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는 이러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계산으로 풀어서 나타낸다면 마이너스 0.07에서 0.004의 인터벌을 가질 수 있고요. 이 뜻은 즉 이 두 평균 간의 차이가 마이너스 0.07에서 0.04 사이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샘플에서 첫 번째 샘플을 뺀 그 차이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 이 값이 마이너스라면 그 뜻은 첫 번째 샘플이 두 번째 샘플의 평균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값이 플러스, 즉 양수를 가진다면 이것은 두 번째 샘플의 값이 첫 번째 샘플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그 다음엔 시그니피컨스 테스트를 진행하는 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제 HO, 이 null hypothesis는 기본적으로 이 두 번째 샘플의 평균과 첫 번째 샘플의 평균이 같다. 즉, 두 샘플 간의 차이가 없고, 나아가서 이제 그 두 집단 간의 모집단 간에도 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HO, null hypothesis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두고 평균을 구했을 때 이제 각 평균은 0.515라는 값을 가집니다. 이것이 이제 여기도 0.515고 이 첫 번째 모집단의 값도 0.515라는 값을 갖겠죠. 그리고 이때 스탠다드 에러를 저희가 또 구해보면 이제 각 비율을 이제 더해서 루트를 씌워준 값에
풀어서 나타내면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0.0288이라는 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적용해서 H0를 검정하게 되면 Z 점수는 최종적으로 S2 그 스탠다드 에러에서 두 값을 뺀, 그러니까 0.0228에서 0.509랑 0.22를 값을 뺀 마이너스 0.43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이 Z의 값이 0.43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P 밸류는 0.67이 됩니다. 그리고 이 0.67이라는 값은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잡는 5%, 즉 0.05에 비해서는 너무 큰 값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H0를 반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래도 공식이 복잡해서 제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제가 다 그림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 공식 천천히 따라가 보시면 모두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퀀티티브 데이터도 앞선 카테고리 데이터와 크게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은 포맷으로 한 가지 다른 점은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때 앞에서는 비율을 이렇게 곱해줬다면 여기서는 그냥 각각의 S제곱을 이렇게 제곱해준 다음에 루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스탠다드 에러가 0.0620이 되고요. 이때 신뢰도를 95%로 가정한다면 Z스코어는 1.96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것을 아까와 똑같이 신뢰 구간을 설정해 본다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그리고 2.4에서 4.8이라는 구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신뢰 구간에 음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이 두 번째 모집 단위 값이 첫 번째 값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펜던트 샘플의 차이를 구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UD는 각각 샘플의 차이를 그냥 이렇게 쉽게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집 단위 것이기 때문에 Y 바 D 같은 경우에는 이 샘플의 그런 차이를 나타내도 볼 수 있겠죠. 디퍼런스 오브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밑에 설명은 되게 복잡한데 예시로 이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셀이 셀폰의 사용 여부에 따른 반응 시간에 대한 측정 값의 결과인데요. 보시면 디펜던트 샘플이기 때문에 각각의 학생들이 모두 이런 셀폰 사용 여부에 따른 그런 처치를 받아서 각각이 모두 셀폰을 사용할 때의 반응 시간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반응 시간 사이에 이런 차이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퍼런스들을 모두 더한 값에 샘플이 32개가 있기 때문에 32개로 나눠주면 50.6이라는 이런 평균을 가지고요. 이제 이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희가 중간고사 범위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렇게 활용해 보면 52.5라는 값을 갖습니다. 이때 스탠다드 에러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 9.28이라는 값이 스탠다드 에러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95%의 신뢰도를 가정하고 자유도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뺀 값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31, 그리고 95%가 신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가 95%겠죠. 그럼 반대쪽에 A 값과 B를 더했을 때 0.05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각각은 0.025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t0.025의 값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2.04라고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는데 보통 이 t 값은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모두 저희가 가정에서 실내 구간을 형성해 보았을 때 이러한 형태에서 이러한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이때 저희는 31.7에서 69.5라는 인터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시그니피컨스 테스트까지 진행하면 이렇게 t는 5.5라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p 밸류는 0.00005라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값이 기준인 0.05보다는 무조건 매우 작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앞선 예시와는 반대로 HO를 이제 거부, 즉 기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죠. 네, 챕터 7 세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어서 챕터 8 세션으로 찾아뵙겠습니다.